그녀는 머리를 숙인 채 로비를 지나가며 마치 자신의 존재를 사과하는 듯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다. 유리와 야망으로 만들어진 건물에서 방금 처리된 방에서 100만 달러짜리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그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억만장자 CEO의 딸이었다. 그녀는 손댈 수 없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침묵했다. 6명의 보모가 왔다가 갔다. 치료사들도 포기했다. 그 소녀는 친절의 비명을 지르고 접촉에 울었으며 한낮 평범한 오후까지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엘리베이터 근처의 대리석 바닥을 닦던 중 52세의 피곤한 눈과 조용한 손을 가진 청소부 루스는 기둥 뒤에서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다가가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몇 분 후 그 작은 소녀는 울음을 멈췄다. 그 회사에서 아무도 몰랐던 것, CEO가 곧 알게 될 것은 루스가 상상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맨해튼의 고층 빌딩, 20층, 유리벽과 100만 달러짜리 협상 뒤에서 카터랩스의 억만장자 CEO 벤자민 카터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딸 릴리에 대한 또 다른 심리 보고서였다. 최근에 치료사가 포기했다. 심한 위축, 애정 거부, 자기 고립, 정신과 치료 권장. 그는 뚜껑을 세게 닫았다. 또다시. 2달 전 아내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릴리는 자신을 잃은 그림자가 되었다. 그녀는 겨우 6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전쟁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모든 보모가 떠났다. 마지막 보모는 릴리가 한밤중에 아파트 밖으로 잠그고 나서 3번째 날에 그만두었다. 벤자민은 모든 것을 시도했다. 뉴욕의 최고 치료사, 캘리포니아의 아동 행동 전문가, 심지어 동물 치료까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릴리는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어두운 형상을 스케치하거나 침대 밑에 숨어 있었다. 그의 경영진 팀은 점점 초조해졌다. 한때 방에서 가장 날카로운 두뇌를 가진 벤자민은 점점 멀어졌다. 회의를 놓치고 비행기를 건너뛰고 집에서 일했다. 투자자들은 그에게 압박을 가했다. 그리고 그는 인정하기를 거부했지만 그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때 인사부가 그에게 직업 공고를 내도록 설득했다. 차분한 성격의 돌보미를 구하며 트라우마 경험자 우대, 월 8,500달러 즉시 시작, 여성 지원자만, 터무니없는 급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에이전시들은 거절했다. 몇몇 후보자는 릴리와의 한 번의 만남 후에 떠났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침묵, 갑작스러운 비명, 사람을 꿰뚫는 듯한 눈빛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한 여성은 그 아파트에는 무언가 어두운 것이 있어요. 벽 속의 고통 같은 이라고 주장했다. 벤자민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아파트는 호화로웠지만 침묵의 성소가 되었다. 장난감은 손대지 않았고 조명은 어둡고 음식은 손대지 않았다. 릴리는 양말을 신고 걸어 다녔고 발을 질질 끌며 머리는 빗지 않았고 눈은 공허했다. 어느 오후 그는 또 다른 보모를 데려왔다. 나이가 지긋한 여성으로 그의 고인이 된 아내의 친구가 강력히 추천했다. 릴리는 그녀를 보려 하지 않았다.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릴리는 비명을 질렀다.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보모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 다음 날 아침 벤자민은 릴리를 사무실로 데려갔다. 학교는 그녀의 정서적 불안정성 때문에 재입학을 거부했고 그는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을 그녀와 단둘이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책, 장난감, 보안 카메라가 있는 임원층의 개인 방을 주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카터 랩스 빌딩에서 실리콘밸리의 자금이 맨해튼의 명성과 만나는 곳에서 릴리는 이례적 존재였다. 그녀는 침묵 속에 복도를 걸었고 헤드폰을 쓰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결코 미소로 답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그녀를 알아차렸다. 루스는 그곳에서 7개월 넘게 일해왔다. 외부 회사와 계약한 청소부였다. 그녀는 매일 오전 6시 전에 도착했고 낡은 배지를 단 남색 유니폼을 입고 키가 크고 조용한 눈을 가진 존재로 벽에 녹아든 듯했다. 그녀는 필요할 때만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청소했고 모든 것을 관찰했으며 종종 릴리를 지켜보았다. 임원복도에 홀로 앉아 아무것도 보지 않는 듯한 릴리를 루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런 슬픔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조용한 목요일, 그녀는 대리석 바닥 로비에 울려 퍼지는 흐릿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소리를 따라갔고 기둥 뒤에 무릎을 꿇고 떨고 있는 릴리를 발견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루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고 무릎에서 소리가 났다. 주머니에서 작은 손으로 만든 테디베어를 꺼냈다. 천은 낡았고 바느질은 서툴렀으며 귀는 고르지 않았지만 그것은 신성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둘 사이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리고 뒤로 물러났다. 릴리는 눈물을 머금고 올려다보았고 곰을 집어들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울음을 멈췄다. 그들은 말없이 질문 없이 그저 존재하며 차가운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위층에서는 임원들이 돈을 체스말처럼 움직였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성이 애도하는 아이의 부서진 마음을 달래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다음 날 아침, 루스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릴리의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이 그녀를 괴롭혔다. 오래된 곰을 잡은 그 작은 손이 그녀 안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그녀는 간섭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규칙이 있었다. 계약 청소부는 임원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상호작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받는 아이를 보았고 엄마처럼 행동했다. 아니면 한때 엄마였던 여성처럼. 그날 릴리는 달랐다. 벤자민은 즉시 변화를 느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걸었고 발을 질질 끌지 않았으며 평소에 사무실 방에서 조용히 카펫에 앉아 있었다. 소리치지 않았고 나가겠다고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저 곰을 가까이 안고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거 어디서 났니, 릴리?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더 꽉 안았다. 나중에 벤자민이 스위스 투자자들과의 화상 통화 중일 때 릴리는 방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로비로 내려갔다. 루스는 카페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소녀는 말없이 다가갔다. 루스는 올려다보며 눈으로만 미소 지었다. 릴리는 벽에 등을 대고 바닥에 앉아 그저 루스가 걸레질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루스는 그녀 옆에 앉았다. 앞치마에서 플라스틱 병뚜껑을 꺼내어 병뚜껑과 손바닥, 빗자루 끝을 사용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별이 되고 싶어하는 병뚜껑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죠. 릴리는 열심히 들었다. 다음 날 오후에도 릴리는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번 루스는 수영할 줄 모르는 거북이, 울 줄 아는 법을 배운 여우, 나무와 대화하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책도 없었고 치료도 없었고 그저 마음이 담긴 이야기였다. 카페 직원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까칠한 매니저도 매일 오후 릴리에게 따뜻한 우유를 무료로 주기 시작했다. 벤자민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로비에 새로운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화면에서 그것을 보았다. 그의 딸이 2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짓고 청소부 옆에 앉아 플라스틱 숟가락이 동화를 연기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를 안심시키면서도 불안하게 했다. 왜 그녀인가? 왜 전문가들이 아닌가? 왜 자격증도 정제된 말도 인증서도 없는 이 여성인가? 그날 저녁 릴리는 그를 놀라게 했다. 루스는 좋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녀는 곰을 꽉 쥐고 말했다. 그는 망설였다. 그녀가 좋니?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가 부서진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꽂혔다. 그날 밤 벤자민은 그녀의 방을 엿보았고 그녀가 곰을 꼭 안고 평화롭게 잠든 것을 보았다. 바닥에는 두 인물이 곰을 사이에 두고 앉아있는 그림이 그려진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흔들리는 글씨로 루스는 마법 같아 하지만 진짜야. 루스 앨리스는 슬픔이 가르칠 수 있는 침묵을 가진 채로 인생을 걸어왔다. 52세에 그녀는 천천히 움직였고 항상 똑바로, 항상 주시하며 귀중한 무언가를 운반하는 사람처럼 방해받으면 깨질 수 있는 존재였다. 그녀는 결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거기에 있었다. 카터랩스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루스는 그저 청소부였다. 청소하는 여성이었다.
짙은 남색 유니폼, 항상 일찍, 항상 조용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유령처럼 움직인다고 농담했다. 대부분은 그녀의 이름조차 몰랐다. 그녀는 브롱크스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방문객도 없고 소셜미디어도 없었다. 직장에서 그녀를 아는 사람은 손에 든 대걸레와 점심시간에 끼고 있는 헤드폰 외에는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옷장 안, 낡은 수건에 쌓인 나무 상자 속에는 천 조각들, 손으로 꿰맨 곰 인형들, 바램 편지들, 그리고 앞니가 빠진 7살 남짓한 소년이 그녀의 목을 감싸고 있는 낡은 사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아였고 그는 떠났다. 루스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속도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오래된 이야기를 들을 시간은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릴리를 볼 때마다, 작고 연약한 그녀가 자기 안으로 움츠러들 때마다 루스의 마음 한구석이 열렸다. 고통은 고통을 알아본다. 카터 연구소에서 루스는 모든 것을 보았다. 닫힌 문 뒤에서 소리치는 임원들, 화장실에서 우는 비서들, 이메일 사이에서 해고당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녀를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때를 흡수하지 않고 청소하는 법을 배웠다. 그 아이를 제외하고는. 대리석 기둥 뒤에서 처음 만났을 때 루스는 한계를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마음에서였다. 곧 릴리는 매일 로비로 와서 루스의 휴식 시간 동안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았다. 그녀가 청소하는 것을 지켜보고 카페까지 따라왔다. 때때로 루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때때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테이블을 닦으며 루스는 작은 소년의 손에서 벗어나 하늘로 날아간 빨간 풍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돌아왔나요? 릴리가 물었다. 루스는 테이블을 닦으며 잠시 멈췄다. 떠난 이들이 모두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늘에 빛을 남긴단다. 릴리는 고개를 숙였고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 벤자민이 그녀를 찾으러 내려왔을 때 릴리의 얼굴은 붉었지만 차분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손을 잡았다. 장례식 이후로 처음이었다. 그날 밤 벤자민은 그녀가 곤히 자는 모습을 지켜보며 여전히 팔에 꼭 쥐고 있는 곰 인형을 보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루스. 다음 날 아침 그는 루스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조용히 들어왔다. 차분하게 여기서 얼마나 일했나요? 그는 물었다. 7개월 2일입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내 딸이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건 드문 일이에요. 왜인지 알고 싶습니다. 루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진실만이 담겨 있었다. 저는 그녀를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벤자민은 응답을 찾으며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릴리는 그를 다시 놀라게 했다. 아빠, 루스가 자기 전에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아래층 카페에서. 그는 주저했다. 모든 것이 보호, 통제, 절차 준수를 외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본 무언가가 있었다. 희망. 오늘 밤만. 그는 말했다. 그는 그녀를 아래층으로 데려갔다. 루스는 근무를 마치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릴리는 그녀의 무릎에 몸을 웅크렸다. 그녀는 수영할 수 없지만 여전히 대양을 건넌 거북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벤자민은 문가에 서서 지켜보았고 처음으로 그는 딸이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도움 없이 오후는 회색이었다. 도시 하늘은 고층 건물 사이에서 젖은 시멘트처럼 펼쳐져 있었다. 카터 연구소 안 대리석 로비는 부드러운 발소리, 부딪히는 커피잔, 끊긴 대화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루스는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이상한 고요함. 그녀는 닦던 걸 멈추고 옆을 힐끗 보았다. 저 멀리 대리석 기둥 뒤 하얀 운동화 끝이 있었다. 얼굴을 볼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릴리를 알고 있었다. 조용히 루스는 다가갔다. 그녀의 무릎이 삐걱거렸다. 릴리는 몸을 웅크리고 팔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울부짖지 않고 조용히 풀어지고 있었다. 루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앞치마를 접어 바닥에 조심스럽게 놓고 그녀 옆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다시 곰인형을 꺼냈다. 낡고 구부러지고 사랑받은.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그들 사이에 놓았다.
릴리는 젖은 속눈썹 사이로 들여다보며 천천히 손을 뻗어 곰 인형을 가슴에 안았다. 집 냄새가 나요? 그녀는 속삭였다. 루스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말했다. 릴리는 말했다. 그들은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루스는 부드럽고 말없는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몇 년 만에 처음 부르는 멜로디였다. 한때 소년의 방을 채웠던,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멜로디. 그녀는 루스의 팔에 머리를 기댔다. 위층에서 벤자민은 릴리가 보안 화면에 나타나지 않자 당황했다. 그는 보안 요원을 불러 복도를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 그의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다. 그녀는 로비에 청소부와 함께 있습니다.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는 아래층으로 달려가 얼어붙었다. 거기에는 그의 딸이 남색 유니폼을 입은 여자 곁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대리석 기둥 뒤에 앉아 있었다. 루스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그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날 밤 릴리는 평소처럼 저녁을 거부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곰인형을 안고 부드럽게 말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날 밤 늦게 그는 그녀의 스케치북을 다시 발견했다. 이번에는 두 사람과 그 사이에 곰인형이 그려져 있었고 이제는 가슴에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아래에는 블록체인, 순진한 필체로 루스는 나를 고치지 않아요. 그녀는 나를 찾아줘요. 다음 날 아침 릴리는 이미 일어나 머리를 묶고 코트를 지퍼로 잠갔다. 아래층에 가야 해요. 루스가 어둠 속에서 날아다니는 나비 이야기를 해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루스는 거기에 있었다. 조용하고 강하고 증명할 것은 없지만 줄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채. 카터 연구소 카페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거의 비어 있었다. 하루의 완벽한 휴식 시간. 임원들은 회의 중이었다. 인턴들은 푸드트럭으로 사라졌다. 조명은 부드럽고 가구는 단순했으며 항상 탄 에스프레소와 말하지 않은 압박의 냄새가 감돌았다. 릴리는 매일 오후마다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패치가 붙은 곰 인형을 가슴에 꼭 안고 루스의 카트 옆 같은 구석에 앉아 아주 적게 말하고 그냥 지켜보고 기다렸다. 루스가 테이블 청소를 마치면 앉았다. 대본도 없이 그림도 없이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때 부러진 연필로 다리를 만든 작은 소녀가 있었어요. 모두가 웃었어요.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혼자 건너갔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만을 위해 피어나는 꽃을 찾았어요. 릴리는 마치 생명에 달린 것처럼 들었다. 가끔은 조용히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나요? 그 꽃은 어떤 냄새가 났나요? 그 다리는 색깔이 있었나요? 그리고 루스는 항상 대답했다. 마치 모든 것이 진짜인 것처럼. 청소 직원들이 알아채기 시작했다. 몇몇 임원들도 그랬지만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카페의 그 구석은 신성해졌다. 심지어 사람들이 냅킨을 너무 많이 쓴다고 소리치던 까다로운 카페 매니저도 릴리를 위해 따뜻한 계피 우유를 무료로 남겨두기 시작했다. 벤자민은 새로운 카메라 화면을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간섭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단 한 가지만 알았다.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었다. 인간적인 무언가가. 진짜 무언가가. 그러나 그를 괴롭혔다. 왜 루스일까? 왜 아이비리그 전문가들이 아니고 유독자리 수의 치료사들이 아니고 왜 중고 앞치마를 입은 이 굳은 손의 여자일까? 어느 날 오후 릴리는 루스를 향해 물었다.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나요? 루스는 테이블을 닦았다. 그녀의 손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예전에 내가 매우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당신의 아들인가요? 릴리가 조용히 물었다. 루스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닦았다. 릴리는 고개를 들어 물었다. 그가 그리운가요? 루스는 앉았다. 한 번쯤은 아이를 직접 마주했다. 사라지지 않는 그리움이 있어요.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고 어떻게 지니고 다닐지 배우는 거예요. 소녀는 손을 뻗어 곰인형을 조심스럽게 루스의 무릎에 놓았다. 그날 오후 이야기는 없었다. 단지 침묵, 서로를 찾은 두 상처받은 마음 사이에 신성한 침묵.
벤자민은 사무실에서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엿보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들은 그를 감사하게 만들었다. 고통스럽게 무력했다. 그때 그는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릴리가 방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을 때 벤자민은 그의 사무실에서 루스의 배경을 조사하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청소일을 하기 전에 경력은 없고 뉴워크의 오래된 주소 하나와 희미한 사회보장 번호만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조용히 부탁을 했다. 진실을 알고 싶었다. 벤자민이 답을 찾는 동안 릴리는 활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밤새 잘 자고 식사를 잘하고 농담에 웃고 질문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 수채화로 그림을 그리고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디를 가든 곰 인형을 안고도 다녔다. 벤자민은 알아차렸지만 그로 인해 마음이 아팠다. 그녀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지만 그 이유가 그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잠들기 전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려 했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거절했다.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루스가 내가 필요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이 아팠다. 그날 밤 보고서가 도착했다. 벤자민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고 거기에 있었다. 루스 앨리슨 전 초등학교 교사, 뉴저지 공립학교 시스템, 마지막 활동 연도 1999년, 개인적 비극, 주거 화재, 하나의 사망, 일라이자 앨리슨 7세, 어머니 생존, 교실로 돌아가지 않음, 20년 넘게 공식적인 고용 기록 없음. 벤자민은 그 단어들을 바라보며 목이 메었다. 이 보이지 않는 여자는 한때 아이들에게 삶을 바쳤고 그 후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오는 길을 찾았다. 이야기로, 침묵으로, 릴리를 통해. 비는 카페의 높은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루스가 점심시간 후 청소를 할 때 회전문에서 습한 도시 거리에 냄새가 흘러들어왔다. 그녀의 손은 오늘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마치 모든 냅킨과 부스러기가 신성한 것을 담고 있는 것처럼. 릴리는 일찍 도착했다. 헐렁한 후디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따은 머리, 곰 인형은 소매에서 살짝 보였다. 그녀는 바로 앉지 않았다. 루스가 올려다보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물었다. 오늘은 이야기하는 날인가요? 루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모두가 포기한 낡고 허름한 기차, 녹슬고 버려지고 잊혀진 기차를 한 소녀가 고치기로 결심했다. 페인트를 칠하고 기름을 바르고 부서진 장난감 조각들로 부품을 용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차는 다시 살아났지만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들만 태웠다. 릴리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박수도 질문도 하지 않았다. 단지 속삭였다. 루스, 아이가 있나요? 그 질문은 둘 사이의 공기를 깨뜨렸다. 루스는 테이블을 닦던 손을 멈췄다. 그녀의 눈은 유리처럼 흐려졌다. 대답하지 않았다. 릴리는 더 묻지 않았다. 단지 더 가까이 다가가 루스의 팔에 머리를 기댔다. 말하고 싶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루스는 삼키고 깨진 도자기처럼 연약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일라이자. 릴리는 위를 올려다보며 말없이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집을 만들곤 했죠. 그의 미소는 나쁜 날을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그에게 가려고 했어요. 정말로 했어요. 하지만 닿을 수 없었어요. 루스는 눈을 감았다.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 후로 모든 것을 멈췄어요. 가르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사는 것도. 릴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가락이 루스의 상처난 손가락을 감쌌다. 루스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하지만 당신과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그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어요. 벤자민은 위층 보안 화면에서 보고 있었다. 그녀가 이렇게 열릴 줄은 몰랐다. 릴리에게는 더욱 예상 밖이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내려갔다. 도착했을 때 카페는 거의 비어 있었다. 릴리와 루스가 가까이 앉아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목을 가다듬었다. 루스,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루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릴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지만 루스는 그녀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묵 속에 올라갔다. 그의 사무실에서 벤자민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그는 말했다. 비난하지 않고 단지 솔직하게. 루스는 움츠리지 않았다. 당신은 아들을 잃었어요. 교사였어요. 사라졌죠. 지금까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사람들은 묻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물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벤자민의 목이 메었다. 당신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제 딸을 도왔어요. 루스는 눈물을 참았다. 그녀도 저를 도왔어요. 그때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가 울렸다. 아빠. 릴리가 서 있었다. 곰인형을 손에 들고 눈은 크게 뜨고 있었다. 그녀를 보내는 건가요? 벤자민은 얼어붙었다. 왜 사람들은 진정한 도우미를 항상 떠나게 하나요? 그녀는 물었다. 루스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어놓았다. 사랑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릴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다른 도우미는 원하지 않아요. 루스를 원해요. 그녀는 저를 이해해요. 벤자민은 그 순간의 무게가 가슴에 얹히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답을 알았다. 루스, 제발 남아주세요. 청소부로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이야기의 일부로서. 벤자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루스의 파일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건조한 사실이어야 할 페이지들이 열린 상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한때 뉴워크에 사랑받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사진과 오래된 신문 기사들은 그녀가 교사 감사의 날에 손수 만든 카드를 들고 웃고 있는 아이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녀는 빛나고 있었다. 그 후 화재가 발생했다. 잘못된 전선이 작은 아파트에 불을 붙였다. 일라이자 그녀의 7세 아들은 잠든 채로 죽었다. 루스는 그에게 가려고 했고 모든 것을 시도했다. 소방관들이 그녀를 의식을 잃은 채로 끌어냈다. 장례식 후 그녀는 학교 시스템을 떠났고 사라졌다. 몇 년 동안 새로운 주소도 직업 기록도 없었다. 단지 침묵만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의 건물에서 바닥을 청소하고 그의 딸을 무릎에 안고 그녀가 다시 삶을 찾도록 돕고 있었다. 그 아이러니가 아팠다. 아침이 되자 벤자민은 릴리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루스가 준 곰 인형을 안고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아파트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숨소리를 지켜보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녀는 움츠리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눈을 감고 침묵에 속삭였다. 고마워요, 루스. 그날 나중에 벤자민은 로비를 걸어가 그녀를 찾았다. 루스는 유리문을 닫고 있었다. 머리는 평범한 스카프로 묶여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연습된, 정확했다. 그는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지켜보았다.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따라왔다. 위층 회의실은 가득 차 있었다. 12명의 임원이 세련된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다. 커피잔, 태블릿, 스프레드시트. 그녀가 들어오자 그들은 올려다보며 분명히 혼란스러워했다. 벤자민이 일어섰다. 이분은 루스 앨리슨입니다. 그는 말했다. 몇몇은 그녀를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딸을 구해줄 때까지는.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군가는 찡그렸다. 구했다고요? 벤자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딸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립되고 화가 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전문가를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루스는 해냈어요. 그는 폴더를 들어 보였다. 그녀는 교육자였습니다. 훌륭한 교육자였죠. 화재로 아들을 잃었고 잠시 자신을 잃었지만 그녀의 재능은 잃지 않았습니다. 한 임원이 회의적으로 끼어들었다. 모든 존경을 담아 우리는 정책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책임 문제입니다. 벤자민은 즉각 반박했다. 그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았을 뿐입니다. 침묵.
이 여자는 제 딸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치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연결을 통해서, 존재를 통해서. 그녀는 그녀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다시 안전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루스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은 더 이상 청소회사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릴리를 위해 일합니다. 당신은 더 큰 것의 일부로 여기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말했다. 제가 남는다면 있는 그대로 남겠습니다. 동정도 가장도 없이 그냥 저로. 그것만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루스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고 더 이상 후순위가 아니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이름으로 인사했다.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심지어 임원들도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듣게 했다. 벤자민은 치료사를 고용했다. 릴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루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녀는 당장은 거절했지만 제안은 여전히 유효했다. 어느 날 오후 다른 아이들과 함께 테이블에서 색칠을 하던 릴리는 루스를 향해 말했다. 내가 커서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루스가 부드럽게 물었다. 당신은 강하고 행복한 척하지 않잖아요. 당신은 진짜예요. 루스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목이 막히고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느낌이었다. 일주일 후 벤자민의 사무실에 전화가 걸려왔다. 카터 씨, 목소리는 건조하고 연습된 듯했다. 계약 위반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 직원 중 한 명인 루스 앨리슨이 적절한 승인 없이 지정된 업무에서 이동되었습니다. 벤자민은 가슴에 열기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계약 중입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닐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인사부에서 그에게 공식 메모가 전달되었다. 루스가 그의 딸과 계속 연락을 취하는 것이 윤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 투자자들은 우려를 제기했다. 책임, 검증, 감독, 회사 언어, 암호화된 두려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벤자민은 화면 속 단어들을 응시했다. 이것은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편견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루스를 찾으러 갔다. 그녀는 계단에서 손잡이를 닫고 있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가 다가가자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그는 말했다. 예상했어요. 그들은 내가 당신을 보내길 원해요. 루스는 움츠리지 않았다. 그럼 보내세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를 마주했다. 나는 동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카터 씨. 나는 호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나는 단지 평화를 원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내가 항상 원했던 전부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울지는 않았다. 릴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엘리야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벤자민의 목소리가 낮아지었다. 나는 당신이 떠나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을 모두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를 위해 싸우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를 위해 싸우세요. 그때 그들은 발소리를 들었다. 릴리였다. 그녀는 곰인형을 들고 계단에 서 있었다. 아빠, 그녀를 보내지 마세요. 제발요. 엄마를 이미 잃었어요. 루스도 잃고 싶지 않아요. 루스는 부드럽게 그녀를 잡았다. 괜찮아.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릴리는 루스의 팔을 꽉 잡았다. 그녀는 나를 고장난 것처럼 보지 않아요. 맞죠? 벤자민은 무언가가 안에서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엄성, 치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루스를 향해 말했다. 그럼 머물러요. 하지만 숨어있지 말고. 나는 당신이 여기에 있길 원해요. 보이는 곳에서 존중받으며.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한 번 끄덕였다. 내 조건대로만. 당신의 조건대로만. 그가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벤자민은 직접 청소회사의 계약을 해지했다. 대신 새로운 계약을 작성했다. 루스는 카터 연구소의 새로운 아동, 웰니스 프로그램의 감정 발달 코디네이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설계하고 이끌고 이름을 짓고 호의로서가 아닌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서히 한때 그녀와 릴리를 둘러싸고 있던 침묵의 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외관상 카터 연구소는 변함이 없었다. 매끄러운 선, 광택 있는 대리석,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창문. 그러나 내부의 공기는 조용히, 은근히 변하고 있었다. 벤자민이 루스에게 공식적인 역할을 부여하자마자 저항이 시작되었다. 엘리베이터 안의 속삭임, 회의 중의 시선, 선례에 관한과 내부 규정 준수라는 제목의 긴장된 이메일.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루스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대표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자격증이 없고 적절한 학교에 학위가 없는 여성이 그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녀는 그들 중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다. 그녀는 부서진 무언가를 치유했다. 이 사회는 불안해졌다. 한 고위 투자자가 벤자민을 한쪽으로 불렀다. 당신은 청소부를 위해 명성을 걸고 있습니다. 그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벤자민은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아니요, 나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관계자들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보내세요. 그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벤자민은 이미 치렀다. 도시 전역에서 루스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더 이상 청소 카트를 끌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야기 아이디어, 감정적 자극, 릴리가 그린 송그림으로 가득 찬 노트패드를 들고 다녔다. 새로운 웰니스층은 여전히 건설 중이었지만 아이들은 이미 그녀 주위에 모여들었다. 직원의 아이들, 공급업체의 아이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 단지 누군가가 그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필요로 했던 아이들, 그리고 항상 릴리가 그녀의 곁에 있었다. 어느 흐린 오후, 두 사람은 건물의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다. 소음 속에서의 드문 휴식. 저 구름이 너에게 뭐로 보여? 루스가 물었다. 저건 잠자는 사자 같아요. 릴리가 대답했다. 그리고 저건? 하트, 근데 좀 녹고 있어요. 루스는 말없이 소녀의 손을 잡았다. 그날 저녁 벤자민은 조용한 아파트로 귀가했다. 불은 꺼져 있었고 TV는 손도 대지 않으는 채였다. 릴리는 방에 없었다. 그는 카메라를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당황한 그는 베이비시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그냥 색칠하고 있었어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뿐이에요. 매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 그는 보안, 이웃,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루스, 그녀는 나와 함께 있어요. 그녀가 나를 찾으러 왔어요. 우리는 오래된 카터 연구소 건물에 있어요. 벤자민은 차에 올라탔다. 도시가 중요하지 않은 듯 운전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카터 연구소의 원래 사무실, 오래된 건물이었다. 그는 두 계단을 한 번에 뛰어 올랐다. 거기 먼지 쌓인 2층 바닥에 릴리와 루스가 앉아 있었다. 릴리는 곰인형을 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지만 차분해 보였다. 벤자민은 무릎을 꿇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왜 도망쳤니? 릴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빠가 또 루스를 보내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늦기 전에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루스는 조용히 근처에 앉아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였다. 벤자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녀를 다시 나에게 데려왔군요. 그녀는 스스로 왔어요. 루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벤자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편지를 썼다. 전체 이사회, 투자자, 리더십 팀에게 보내는 공개 메모였다. 그 안에서 그는 새로운 이니셔티브 엘리아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카터 연구소와 연결된 아이들을 위한 전면적인 감정. 발달 프로그램으로 루스 앨리슨이 이끌었다. 협상 불가였다. 일부는 사임하고 일부는 항의했으며 일부는 조용히 영감을 받았지만 아무도 그들이 본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벤자민은 마침내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췄다. 햇빛은 용서처럼 새로운 엘리아 프로젝트 날개로 쏟아졌다. 바닥은 부드러웠고 벽은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손으로 만든 모빌이 천장에서 매달려 있었다. 조용한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루스는 마치 항상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아이들 사이를 움직였다. 더 이상 유니폼을 입지 않았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면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무늬에 있는 스카프로 묶었다. 목에는 작은 은색 참이 달린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그 참은 한때 엘리아의 것이었다. 릴리는 물론 그녀의 곁에 있었다.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았고 더 이상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루스와 함께 세션을 진행하며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른 아이들이 마음을 열도록 도왔다. 벤자민은 종종 문가에서 지켜보았다. 한때 그는 숫자와 슬라이드만으로 방 전체를 통제했다. 이제 그는 조용히 뒤에 서서 존재의 힘을 목격했다. 어느 오후 그는 아이들이 떠난 후 들어갔다. 루스는 서류를 쌓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아니요. 릴리가 그랬어요. 당신이 그녀를 치유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찾았어요. 그건 달라요.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가르치는 일로 돌아갈 생각은 없나요? 루스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단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당신이 절대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결정인가요? 시간의 진실과 어쩌면 당신 자신의 용기.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상사로서가 아닌 아버지로서가 아닌 누군가를 온전히 보는 법을 배우는 남자로서. 몇 달이 지나고 엘리아 프로젝트는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기술과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수백만 달러 규모의 스타트업이 과대 광고보다 진심을 선택했다. 루스는 여러 회의, 패널, 인터뷰에서 연설하도록 초대받았다. 그녀는 대부분의 초대를 거절했지만 프로젝트 1주년 기념 연설은 수락했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았다. 직원들, 투자자들, 언론, 아이들. 루스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오랫동안 나는 침묵 속에 살았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방을 청소했고 아무도 보지 못한 슬픔을 짊어졌다. 하지만 한 작은 소녀가 내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앞줄에 앉아있는 릴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게 목소리를 되찾아 주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말하고 싶다. 만약 당신이 나 같은 사람, 구석에 숨어들어 당신의 편안함을 위해 사라지는 사람을 안다면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 들어봐, 옆에 앉아라고 물어보라. 그녀는 뒤로 물러섰고 방 안의 사람들이 일어섰다. 군중 속에서 벤자민은 릴리에게 팔을 둘렀다. 그녀는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루스는 그냥 내 친구가 아니야, 아빠. 그녀는 뭐야? 그녀는 나의 수호자야. 그 순간 벤자민은 자신이 단지 회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사람들이 넘어져도 잡아줄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만들었다. 이야기가 생명을 구하는 곳, 그리고 한 여성의 침묵이 모든 것을 바꾼 목소리가 된 곳. 만약 당신이 영감을 주고 도전하며 종종 들리지 않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이야기를 믿는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강력한 여정들이 다가오고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